안녕하세요. 저는 지영입니다. 올해 32살이고 결혼 5년 차인 2살 된 딸 하은이가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저는 직장에 나가지 않는 전업주부였죠. 8억억 원짜리 고급 빌라에 살고 남편 민준 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돈을 잘 버니 겉보기엔 화려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알고 있었죠. 이 완벽해 보이는 삶에 이미 깊은 균열이 생겨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신발을 갈아 신으며 그는 오늘 저녁 회사에 중요한 접대가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하은이는 먼저 자고 기다리지 말라고요. 저는 마침 하은이에게 과일을 먹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고 별다른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몸 조심해요. 하은이는 고개를 들고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밤엔 저랑 니네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오늘 밤엔 하은이 새 옷 사줄 돈 벌러 가야 해. 하은이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딸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녁을 먹고 곧장 나섰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일찍 쉬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저는 그때만 해도 혹시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민준 씨 마음속에는 여전히 저와 하은이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밤 11시가 되도록 민준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죠. 하은이는 이미 잠들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를 보며 마음속은 점점 더 불안에 잠겼습니다. 예전에는 민준 씨가 접대로 늦게 들어와도 항상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처럼 연락이 끊긴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저는 소파에 앉아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침 6시가 되어서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옷은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고 셔츠 깃에는 옅은 립스틱 자국이 있었으며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에 왜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 민준 씨는 신발을 벗고 서류 가방을 현관장 위에 던지듯 놓으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 접대 자리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호텔을 잡아줘서 거래처에서 호텔을 잡아줘서 거래처에서 호텔을 잡아줘서 거래처에서 잤어.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서 꺼졌어. 왜? 무슨 일 있어? 그의 말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거래처에서 호텔을 잡아줬다면. 제가 더 묻기도 전에 그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피곤해. 먼저 좀 잘게. 무슨 일 있으면 내가 깨고 나서 얘기하자. 말을 마치고 그는 침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베란다로 가서 바람이라도 쐴까 하다가 아래층에 민준 씨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득 어제 그가 차를 회사에 두고 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라 확인해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차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차 안에는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제가 쓰는 브랜드가 아니었죠. 게다가 조수석 의자 아래에는 작은 큐빅이 박힌 은색 여성 귀걸이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주 섬세하고 예뻐 보였습니다. 저는 귀걸이를 집어들었고 마음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건 절대 제 귀걸이가 아니었고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친구의 것도 여자친구의 거리가 아니었고 저는 귀걸이를 든 채 넋이 나간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은이가 눈을 비비며 침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찾아요. 저는 재빨리 귀걸이를 주머니에 숨기고 다가가 하은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무 피곤해서 아직 자고 있어. 하은이 먼저 아침 먹을까? 하은이 먼저 아침 먹을까?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가 막 데운 우유와 빵을 먹었습니다. 하은이가 봤어? 어디서 봤는데?
갑자기 하은이가 제 주머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엄마 주머니에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번에 아빠랑 회사에 놀러 갔을 때 빨간 원피스 입은 아주머니 귀에 저 반짝이는 거 하고 있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저도 안아줬는데 몸에서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제 마음이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민준 씨가 하은이를 회사에 데려간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회사가 바쁘니 제가 같이 가서 하은이를 봐주며 도와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하은이 건강검진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를 회사에 데려가서 그 여자로 하여금 하은이를 안아주게 했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으며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잘못 기억한 거 아닐까? 다른 아주머니였을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저으며 확신에 찬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 기억한 거 아니에요. 잘못 기억한 거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 원피스는 빨간색이었고 엄마 거랑 달랐어요. 그 귀걸이를 든 채 거울 속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과 초췌한 눈빛. 32살 여자라고는 믿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이 가정을 위해 제 직업을 포기하고 매일 민준 씨와 하은이 주변을 맴돌며 집안을 완벽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와 하은이 집안을 완벽하게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저에게 이렇게 대하다니. 저는 눈물을 닦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민준 씨는 오후 2시가 되어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침실에서 나올 때 그의 얼굴에는 아침의 피곤함이 사라져 있었고 마치 어젯밤의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하은이는? 어젯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어젯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에서 불록 놀이하고 있어요. 그는 아이방이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을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며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에 당신한테 얘기했던 박상무님이야. 큰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술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못 가서 박상무님이 옆 호텔에 방을 잡아줬어. 왜 자꾸 그걸 물어봐.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 차에 있던 귀걸이는 뭐예요? 그리고 셔츠 깃에 있던 립스틱 자국은? 그것도 거래처 사람이 한 짓이라고 말하지 마요.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고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 씨, 무슨 소리야? 나를 의심하는 거야? 나는 매일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서 당신이랑 하은이 고급 빌라에 살고 명품 옷 입히는데 당신은 집에 할 일 없이 있으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나 하고 이 귀걸이 당신 덕이나 하은이가 당신도 알겠죠? 하은이가 그의 말은 칼날이 심장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빨간 원피스 입은 아주머니가 하고 있었다고. 그럼 말해봐요. 이 아주머니가 누구예요? 민준 씨는 귀걸이를 보고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귀걸이를 집어 들고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귀걸이를 내가 어떻게 알아? 아마 어떤 거래처 사람이 떨어뜨린 거겠지. 아마 어떤 거래처 사람이 떨어뜨린 거겠지. 내가 운전할 때 태워준 손님들이 어떤 여자 손님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 그의 한둘이 아닌데, 그의 한둘이 아닌데. 어떤 여자 손님이 부주의로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 그는 그저 부인할 뿐일 테니까요. 오후 4시쯤 민준 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가 중요한 계약서를 집에 두고 왔으니 빨리 회사로 가져다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5시에 회의가 있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이죠. 전에 시간을 확인하고 급히 계약서를 들고 민준 씨 회사를 향했습니다. 민준 씨 회사를 향했습니다.
민준씨 회사는 도심의 오피스 빌딩에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왔었지만 대부분 물건만 가져다주고 회사에 오래 머무른 적은 물건만 가져다주고 회사에 오래 머문 가져다주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웃으며 민준 대표님은 사무실에 계세요.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엘리베이터가 26층에 도착했고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따라 민준씨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사무실 문은 닫히지 않고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여자의 웃음소리와 민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몇 초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더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사무실 책상 뒤 의자에 앉아 있었고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옆에 서서 팔을 그의 어깨에 두른 채 생글생글 웃으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귀에는 제가 차에서 주웠던 것과 똑같은 은색 귀걸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하은이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계약서를 꽉 쥐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민준 씨와 그 여자는 인기척에 동시에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고 급히 그 여자에게 손을 치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를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여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여자 누구예요? 민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다가.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여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먼저 이 여자가 누군지 말해줘요. 왜 이 여자가 당신 차에서 제가 주운 것과 똑같은 귀걸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는 제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이에요. 민준 오빠 친구죠. 그녀는 주 글자를 의도적으로 강조하며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 씨는 급히 말했습니다. 유진 씨, 잠시 밖에 나가 있어. 하지만 유진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저 앞에서 못할 얘기가 뭐 있어요. 우리 일은 조만간 지영 씨도 알게 될 일인데요. 저는 민준 씨를 보았고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들 대체 무슨 관계예요? 어젯밤에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죠? 민준 씨의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근준 씨의 얼굴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영 씨, 당신이 이미 다 봤으니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에게 정말 첫사랑이 있었고 그걸 계속 저에게 숨겨왔다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집에 안 들어온 게 그 여자랑 같이 있었던 거구나. 당신 차에 있던 귀걸이도 그 여자 거고, 그 여자 거곤 그 여자 거고, 셔티릿에 있던 립스틱 자국도 그 여자 거고, 그냥 옛자 거고, 그 여자 거였죠. 맞죠?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있는 뉘앙스가 섞여니야. 이상한 짓은 안 했다고요? 유진이 갑자기 끼어들며 민준 씨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이 정도까지 왔는데 뭘 숨겨요? 우리 어젯밤에 같이 밤을 지샜잖아요. 잊었어요? 민준 씨는 유진을 노려보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유진은 꽉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계약서를 집어 민준 씨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역겨워요.
말을 마치고 저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민준 씨가 급히 쫓아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지영 씨,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유진 씨랑은 절대 연락 안 할게.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용서요? 민준 씨. 꿈도 꾸지 마요. 이때 회사 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민준 씨니 상관을 듣고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민준 씨는 체면을 구겼고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영 씨, 그만 좀니다. 지영 씨, 그의 말은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쓴 듯 정신이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그의 흉측한 얼굴과 주변 직원들의 손가락질하는 시선을 보며 갑자기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런 남자가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난리 피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러 온 것뿐이에요. 걱정 마요. 여기서 당신 체면 깎을 일 없을 거예요. 우리 일은 집에 가서 얘기하죠. 말을 마치고 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민준 씨 회사를 나왔습니다. 오피스 빌딩을 나서자 밖에서 부는 바람에 제 손이 계속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있도록 해줄게. 제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얻을 수 있을지 묻고 싶었습니다. 서연은 전화로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화를 냈습니다. 서연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저와 민준 씨 사이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참고 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와 하은이를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쟁취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하은이가 제가 온 것을 보고 달려와 제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 하은이를 안았고 또다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은이는 손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빠가 엄마 괴롭혔어요? 제가 아빠한테 혼내줄 거예요. 민준 씨 회사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당신 주려고 산 가방이야.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 전이지 마. 저는 그 쇼핑백을 보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 TV를 쳐다보았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받지 않자 쇼핑백을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옆으로 몸을 움직여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도 차갑게 변했습니다. 지영 씨, 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사과도 하고 선물도 사줬는데 아직도 이러는 거야.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씩 도박도박 말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 이혼해요. 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제대로 듣지 못했는지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이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혼해요. 당신은 유진 씨랑 같이 있고 우리 사이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민준 씨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기운난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영 씨, 미쳤어? 이혼하면 당신이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그를 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결혼 5년 동안, 당신 결혼 5년 동안도, 당신 결혼 5년 동안 어디서 살 거야?
그의 말은 마치 바늘처럼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저를 배신한 이유가 될 수 없었고 제가 이혼할 수 없는 핑계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은이를 키우고 어디서 살지는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저는 당신에게 이혼에 동의할지 안 할지만 모를 거예요. 민준 씨는 웃음을 거두고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동의 안 해, 지영 씨. 내가 말하는데 유진 씨랑은 한순간의 실수였어. 내 마음속엔 여전히 당신이랑 하은이가 있어. 이 가정은 깨질 수 없어. 제발 이러지 마. 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이혼할 거예요. 이미 서연 씨에게 전화해서 이혼 문제 처리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다시 확신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걱정하는 이름이 나오자 민준 씨의 눈빛이 당시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변호사라는 것에 그녀가 정말 이 빌라는 내가 결혼 전에 계약금 냈고 결혼 후에도 내가 대출금을 갚았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도 내 이름만 있어. 당신이 이혼하면 하은이랑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빌라는 분명 그가 결혼 전에 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집안 생활비, 하은이 학비, 그리고 그의 회사 운영 자금 일부는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충당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돈을 줄 때 차용증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저를 빈손으로 쫓아내려 하다니. 저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잊지 마요. 저는 결혼 전에 2억 원의 저축이 있었고 결혼 후에 전부 당신에게 줬어요. 당신 회사 초기에 자금난이 있었을 때 누가 돈을 줬죠? 하은이가 태어나고 당신이 회사 규모를 확장해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돈을 냈죠? 민준 씨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싶은 거야. 부부 공동 생활비로 쓴 거지. 이제 와서 돌려받으려고 해. 이 빌라 대출금도 당신이 제 돈으로 많이 갚았으니 이 집에도 제 몫이 있어야 한다고요. 민준 씨는 짜증스럽게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내가 말하는데, 지영 씨,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하은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난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 빌라도 나눌 생각하지 마. 하은이랑 빈손으로 쫓겨날 건지, 아니면 나랑 계속 잘 살 건지, 하은이랑 계속 잘 살 건지. 그는 제가 하은이 양육권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는 제가 예전처럼 참고 넘어가 이 일을 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다투지 않고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그를 밖에 남겨두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와 이혼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그와 이혼하는 것이 분명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일어났을 때 민준 씨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한테 화내지 마. 잘 생각하고 나한테 전화해. 저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 씨가 했던 말을 모두 말했습니다. 그는 너에게 돌려줘야 해. 서연은 전화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는 너에게 돌려줘야 해. 이민준이라는 남자 너무하네. 지영아, 걱정 마. 그리고 이 빌라도 결혼 후에 네 돈으로 대출금을 갚은 부분은 부부 공동 재산에 속하니 너는 절반을 나눌 권리가 있어. 저는 물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찾을 수 있을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서연은 말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서를 뽑아봐. 네 계좌에서
그의 계좌에서 그의 계좌로 또는 그의 회사 계좌로 송금된 것은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평소에 집에 물건 사고 하오니 학비는 영수증거가 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은행으로 가서 거래 내역서를 뽑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한참을 도와준 끝에 마침내 5년 전에 송금 내역을 모두 뽑아주었습니다. 제가 민준 씨에게 송금한 2억 원과 지난 몇 년간 제가 집안 생활비로 쓴 송금 내역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서류대로 쓴 송금 내역이 모두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니 마음이 한결 놓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 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서류철에 넣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엄마가 하은이랑 새로운 곳으로 가서 살까? 어때? 하은이는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 아빠도 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는 바빠서 우리랑 같이 못 가. 하지만 엄마가 하은이랑 항상 같이 있을 거야. 하은이 새 옷도 사주고 같이 놀러도 가고. 어때? 하은이는 어렴풋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저는 이혼하고 하은이를 데리고 민준 씨를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잘 생각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저는 이미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사여 씨가 곧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혼에 동의하고 제 혼전 저축을 돌려주고 양육비 일부를 준다면 우리는 좋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에서 만나요. 민준 씨는 전화로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법원에 가도 당신은 못 이겨. 두고 봐. 말을 마치고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이혼 소송이 분명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하은이를 위해 저는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밤에 저는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에 앉아 창밖 야경을 보았습니다. 결혼 전 민준 씨가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떠올랐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저를 데리러 오고 아침 식사를 사주고 평생 저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민준 씨의 전화를 끊고 저는 더 이상 그와 실랑이 하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준비에 쏟았습니다. 서연 쪽에서는 곧 소식이 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은행 거래 내역서, 송금 증명서, 민준 씨, 셔츠깃의 립스틱 자국 사진, 차 안의 귀걸이 사진 등을 모두 정리하여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정말 유용하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증거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찾아냈습니다. 예전에 귀걸이와 립스틱 자구 말이죠.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정리하여 서연에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답장했습니다. 이 증거들은 민준 씨가 바람피운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해. 재산 면에서는 네 개인 재산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고 빌라 대출금 중 네 돈으로 갚은 부분도 내가 정확히 계산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찾아줄게. 서연의 말을 듣고는 도연의 말을 듣고 마음이 한결 놓였지만 민준 씨가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와 너무 오래 싸울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그날 밤부터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하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싸움과 배신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고 민준 씨와 유진의 그런 일들을 보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은 스위스였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저에게 그곳의 환경이 좋고 교육 차원도 훌륭해서 아이를 키우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말했었죠. 저는 급히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내 제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학교와 주택 임대 정보를 알아봐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곧 답장했습니다.
수영아, 걱정 마. 이건 나한테 맡겨. 내일 당장 근처 국제학교에 가서 알아보고 올게. 집은 우리 집 근처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카페 단지가 있는데, 파트 단지가 있는데. 다음은 비자 신청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쉥겐 협약국에 속하며 비자 신청이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재정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먼저 파출소에 가서 저와 하은이의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가족관계 공증을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서 가족관계 공증을 받았습니다. 재정면에서는 민주 씨가 모르는 저의 저축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서류들을 들고 주한 스위스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 담당 직원이 스위스에 가는 목적을 묻기에 저는 유학 동반으로 정착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도와준 학교 초청장과 임대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기고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류를 확인하고는 서류가 모두 잘 갖춰졌다며 약 1호 영업일 후의 결과가 나올 것이니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평소처럼 하은이를 돌보면서 몰래 짐을 챙겼습니다. 민준 씨가 의심할까봐 많은 짐을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저와 하은이의 자주 입는 옷, 중요한 서류, 그리고 몇 가지 값비싼 액세서리만 큰 여행 가방 몇 개에 넣어 수연의 한국에 있는 친구 집에 맡겨두었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기가 순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대에게 화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비자가 나오면 바로 찾으러 가면, 비자가 나오면 바로 찾으러 가면 되었습니다. 매일 읽게 들어가면 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요 며칠 가쁜 듯 보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일찍 돌아왔고 유진이 사준 과일을 들고 왔습니다. 그는 과일을 거실 탁자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가 하은이가 딸기를 좋아하는 걸 알고 특별히 사준 거야. 저는 그 딸기를 보며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딸기를 보며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은이는 남이 사준 음식은 안 먹어요. 민준 씨의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지영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은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가 제가 들어오자 그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보세요. 우리랑 작은 집 그렸어요. 저는 쪼그려 앉아 그림 속 두 손을 작은 집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은이 정말 잘 그렸네. 앞으로 우리 이런 작은 집에서 살까? 어때?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밤에 하은이가 잠들자 민준 씨가 다시 저를 찾아와 이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지영 씨,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혼하지 마. 우리 잘 지내자. 우리 잘 지내자. 앞으로 연락 안 할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너무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씁니다. 그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가 예전처럼 제가 그가 한 말을 한마디 하면 돌아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 당신이 기어이 이혼하겠다면 법정에서 만나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어디 한번 보자고. 말을 마치고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난리 피워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비자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하은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날 것이었습니다. 약 10일 후 저는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자가 나왔으니 찾으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펄쩍 뛸 뻔했습니다. 급히 유치원에 휴가를 내고 대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찾아왔습니다. 비자 위에 찍힌 작은 도장을 보며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자가 나왔으니 약 일주일 후에 하은이를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이죠.
수연은 답장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내가 이미 집 정리 다 해놨어. 너희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민주 씨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조용히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 씨는 제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그를 떠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의 배신과 오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었습니다. 비자를 받은 다음 날 민준 씨는 또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부터 밤까지 기다렸고 전화를 10통 넘게 걸었지만 그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또 안 와요?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지금 일하느라 바빠. 일 끝나면 돌아올 거야. 하은이 우리 먼저 잘까?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앉아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시계 바늘이 한 모든 일을 후회하게 들고 돌자 민준 씨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새벽 1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니 사라졌습니다. 메시지 전송에 성공한 후 저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의 답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가 분명 유진과 함께 있을 것이고 제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30분 정도 지나서야 그가 답장했습니다. 괜히 허세 부리지 마. 무슨 일이 있으면 내일 집에 와서 얘기해. 이런 말로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말로 나를 겁줄 수 있다고 생각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7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달걀 프라이와 우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가요? 오늘 우리 어디 놀러 가요? 저는 쪼그려 앉아 하은이 입가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하은이를 앉아 하은이야. 아빠는 일하느라 바빠서 먼 곳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에는 예쁜 곳도 많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야. 어때? 하은이는 눈을 반짝이며 기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빠가 마음을 바꾸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말할까? 어때? 하은이는 어렴풋이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아침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하은이에게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히고 작은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안에는 하은이의 곰 인형과 그림책 몇 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차에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저는 임시 창고에 넣어두었던 짐을 모두 빌라 현관 앞에 가져다 놓았고 오늘 아침 차에 실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저는 7인 스매시비를 렌트했고 운전기사님은 치연의 친구를 통해 찾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믿을 만했고 제 상황을 알고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매우 민첩하게 움직여 금세 몇 개의 큰 여행 가방을 모두 차에 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서류와 통장 카드들을 모두 휴대용 가방에 넣고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다 지내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 3주년 때 찍은 사진이었고 이 집의 마지막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사진을 떼어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가정이 깨진다 해도 하은이에게는 추억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오전 9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씨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겨진 양복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립스틱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문 앞에 서 있는 저와 하은이 그리고 현관 앞에 여행 가방과의 시비를 보자 멍하니 있다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지영 씨, 대체 뭘 하려는 거야? 하은이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저는 그를 무시하고 하은이를 데려 채워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피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영 씨,
내가 말하고 있잖아. 저는 몸을 돌려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오늘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했죠? 당신은 제가 당신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잖아요. 이제 제가 하은이를 데리고 떠날 거예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웃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는데? 어디로 갈 수 있는데? 내 동의 없이 하은이를 데리고 출국 같아? 그리고 이 빌라는 내 거야. 당신이 떠나? 아빠랑 나예요. 그리고 이 빌라는 내 거야. 짐은 밖으로 옮기고 당신만 떠나. 하은이는 여기 남아야 해. 엄마랑 같이 있을래요. 저는 하은이를 제 뒤에 숨기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하은이는 제 딸이에요. 제가 어디로 가든 하은이를 데리고 갈 거예요. 당신이 하은이를 저한테서 빼앗으려 한다면 민준 씨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와 강제로 하은이를 안으려 했습니다. 저는 급히 하은이 앞에 막아서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더 이상 다가오지 마요. 경찰이 와서 당신처럼 바람 피운 아빠가 어떻게 딸 양육권을 빼앗으려 하는지 보게 할 거예요. 민준 씨의 움직임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며 분노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지만 정말 저에게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경찰에 신고하면 일이 커져 그의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지영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하은이를 데리고 가려 한다면 내가 법원에 고소할 거야. 고소해봐요. 서연 씨가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했어요. 당신이 바람 피운 사진, 제 혼전 재산을 유용한 내역, 그리고 어젯밤 당신이 밤샘 외박한 증거까지. 법원이 당신처럼 무책임한 아빠에게 하은이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민준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제가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았을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고 하은이를 안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님께 말했습니다. 기사님, 출발해요. 운전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민준 씨는 문 앞에 서서 차가 천천히 멀어지는 것을 보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은이가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화났어요? 아빠 화났어요.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화난 게 아니야. 차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미 하은이를 데리고 떠났으니 그녀에게는 이전 계획대로 이혼 소송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빌라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달라고 말이죠. 저는 민준 씨에게 그가 저와 하은이를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빌라마저도 그의 것이 되죠. 무슨 일에 조심하고 그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걱정 마. 서연은 곧 답장했습니다. 서연은 곧 답장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창밖 풍경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차창을 통해 하은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하은이는 이미 제 품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에는 달콤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길이 매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와 함께할 수만 있다면, 배신으로 가득 찬 그 집을 떠날 수만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하은이는 스위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고 다시는 당신에게 방해받지 않을 거야. 차는 곧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제가 짐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조심히 가세요. 사모님과 따님이 스위스에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감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는 먼저 하은이를 운전기사님께 맡기고 그에게 공원 휴게실에서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휘발유통을 들고 들꼬닥했습니다. 가는 길에 운전기사님이 왜 다시 돌아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렸다고만 말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았으니까요. 차는 빌라 단지 입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돈을 지불하고 휘발유통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빌라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단지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은 이미 출근했고 노인들도 산책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빌라 문 앞에 도착해서 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가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문 잠그는 것을 잊어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 그 냄새는 저에게 역겨움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지체하지 않고 먼저 각 방의 문과 창문을 확인하고 모두 닫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가스밸브, 수도 미전기도 모두 잠갔습니다. 저는 그저 배신으로 가득 찬 이 집을 대신으로 가득 찬 이 집을 저는 그저 배신으로 다음으로 저는 휘발유통을 열고 거실의 커튼, 소파, 카펫을 따라 천천히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휘발유 냄새는 매우 코를 찔렀고 저는 기침을 계속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민준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그것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저는 그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제 손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습니다. 그 미색 커튼을 보며 저는 예전에 커튼을 고를 때 민준 씨가 이 색깔이 따뜻하고 하은이에게 잘 어울린다고 웃으며 말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따뜻함은 그의 배신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라이터를 켰습니다. 불꽃을 커튼 끝에 닫다 대자 휙 커튼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길은 재빨리 휘발유를 따라 번져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파와 카펫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급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뒤를 돌아 거실을 보았습니다. 이미 거실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한때 따뜻했던 집은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빈 휘발유통을 든 채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지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누군가 부야 택시에 앉아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마음속에 천근 같은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 집, 그 비참했던 결혼 생활은 마침내 제 손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운전기사님은 하은이를 안고 휴게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사님 품에서 내려와 달려와 자 기사니다. 엄마가 뭘 좀 가지러 갔다 와자. 기사님 품에서 내려와 달려와 제 다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곰마, 왜 이제 왔어요? 운전기사님이 제 얼굴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혹시 물건 못 찾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물건 찾았어요. 이제 탑승 수속해야 해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짐과 함께 운전기사님과 탑승 수속을 하러 갔습니다. 큰 짐을 붙이고 나서 저는 휴대용 가방을 다시 메고 하은이에게 아동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날 때 하은이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검색대 직원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주 먼 곳으로 가요? 검색대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꼬마 아가씨. 거기에 가면 예쁜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탑승구에 도착해서 저는 운전기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돈을 더 드렸습니다. 기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혹시 누가 저에 대해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전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좌석을 찾은 후 하은이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하은이는 제 품에 기대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졸려요. 저는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졸리면 자렴. 잠에서 깨면 우리는 새로운 곳에 도착할 거야.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하은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구름을 보며 마음이 매우 평온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빌라는 제가 처리했어요. 저와 하은이는 지금 스위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 있어요. 앞으로의 일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서연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너 정말 빌라를 태웠어. 지영아, 너 정말 대담하다. 하지만 잘 됐어. 민준 그 나쁜 놈은 그 맛을 좀 봐야 해. 걱정 마. 이혼 소송 내가 잘 지켜볼게. 그 남자 빈털터리로 쫓아낼 수 있도록 해줄게. 스위스 도착하면 안부 전해줘.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저는 휴대폰을 집어넣고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아침의 민준 씨의 분노에 찬 얼굴, 유진의 도발적인 미소, 그리고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의 희로애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즐거움도 있었고, 억울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참는 시간도 있었고, 찾는 시간도 있었고, 참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하은이를 데리고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곳을 떠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을 평온하게 날아갔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하은이 얼굴에 비쳤습니다. 하은이는 아주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잡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반드시 너에게 행복하고 평온한 가정을 만들어줄게. 다시는 너를 억울하게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스위스에서 분명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넓은 초원, 물이 지어 풀을 뜯는 소와 양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설산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은이도 잠에서 깨어나 창밖 풍경을 보고 신나게 말했습니다. 엄마 보세요. 정말 예뻐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새 집이야. 비행기가 착륙한 후 저는 하은이를 안고 짐을 들고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출구에서 수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우리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갔고 수연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드디어 너희들을 기다렸어. 오는 게 힘들었지? 하은이는 제 뒤에 숨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수연을 보았습니다. 수연은 쪼그려 앉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하은이지? 나는 수연 이모야. 앞으로 우리는 이웃이 될 거야. 하은이는 작은 목소리로 수연 이모 안녕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제 짐을 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차를 밖에 세워뒀어. 우리 먼저 집에 가자. 내가 맛있는 거 해놨어. 새로운 삶이 이미 시작되었고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과거는 이미 제 뒤에 영원히 남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와 하은이가 스위스의 새 집에 정착한 다음 날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 씨가 빌라의 폐허를 본 후의 모습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글만 읽어도 그가 당시 얼마나 무너졌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준 씨가 그날 아침 우리 집을 떠난 후 회사로 갔고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을 사무실로 불러 제가 철없는 짓을 하고 사소한 일로 호들갑을 떤다고 불평했다고 제가 난리를 피우다가 결국 하은이를 데리고 돌아와 자신에게 애원할 것이라고 말이죠.
유진은 옆에서 제가 고생을 안 해봐서 그가 없으면 못 살 것이라고 거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돌아오면 어떻게 저를 혼내서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민준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전화로 목소리가 떨리다. 소방관들이 이미 왔지만 불길이 너무 커서 집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빨리 돌아와서 확인해 보세요. 민준 씨는 처음에는 관리사무소가 장난치는 줄 알고 전화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나갈 때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불이 나? 다시 잘 살펴봐. 다른 집 아니야? 관리사무소 직원은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아닙니다. 대표님 118동 사무 맞습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빨리 돌아와 보세요. 그는 유진에게 분명 관리사무소가 착각한 것이라고 우리 집에 어떻게 불이 나겠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급히 차를 몰아단지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그는 혹시 지영이 일부러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나를 겁주려는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겁이 많은데 어떻게 감히 불을 지르겠냐고 말이죠. 그가 차를 몰고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 단지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진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급히 차에서 내려 자신의 빌라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멀리서도 그는 자신의 빌라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고 소방관들이 물 호스를 들고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집의 지붕은 이미 무너졌고 벽은 새까맣게 타버려 원래했습니다. 소방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달려가 소방관 한 명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달려가 소방관 한 명의 팔을 잡고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불길이 너무 커서 집이 거의 다 타버렸습니다.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타버렸을 겁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 타버렸다고? 민준 씨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다 타버렸어? 그건 내가 8억원 원이나 주고 산 빌라인데 안에는 내가 모은 그림도 있고 하은이 되게부터 아니다 주고 산 빌라인데 안에는 내가 모은 그림도 있고 하은이 장난감도 있는데 그는 갑자기 아침에 제가 하은이와 짐을 싣고 떠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불을 질렀어. 그는 휴대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에서는 계속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라는 안내음만 들려왔습니다. 그는 다시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상대방이 메시지를 차단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그제야 그는 제가 정말 그와 완전히 연락을 끊으려는 것이고 제가 정말 하은이를 데리고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도 그저 자신을 겁주려는 것일 뿐이라고, 자신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 제가 결국 돌아올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이렇게 잔인하게 하은이를 데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빌라마저 불태울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유진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민준 씨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냥 집 한 채잖아. 돈 벌어서 또 사면 되지. 민준 씨는 맹렬히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그건 평범한 집이 아니야. 내가 지난 몇 년간 피땀 흘려 이룬 정부라고. 이제 다 사라졌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유진은 그가 소리치는 바람에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서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네가 아니었다면. 유진은 그녀를 거늘보며 다 너 때문이야. 갑자기 몹시 짜증이 났습니다. 그녀 때문이 아니었다면 제가 이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빌라를 불태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빌라를 불태우지도. 당장 꺼져.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유진은 민준 씨가 이렇게 자신에게 대할 줄은 생각도 못하고 울면서 달려갔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앞의 폐허를 보며 후회와 증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제가 자신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제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와 하은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말해도 늦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자 전화에서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영 씨 변호사 서연입니다. 민준 씨는 그 이름을 듣자 급히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지영이 좀 바꿔주세요.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해줘요. 내가 그녀에게 사과할게요. 우리 이혼 안 할게요. 제발요. 서연은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꿈도 꾸지 마세요. 지영 씨는 이미 하은이를 데리고 스위스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대표님께 전화한 것은 지영 씨가 이미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소송 자료에는 대표님의 외도 증거, 지영 씨의 혼전 재산 유용 내역, 그리고 결혼 후 대표님이 지영 씨의 돈으로 빌라 대출금을 갚았다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이 부분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 빌라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 빌라는 대표님께서 결혼 전에 계약금을 내셨지만 하지만 지금 빌라가 이미 전소되었으니 대표님은 아무것도 분할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영 씨의 혼전 저축 2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하은이의 양육비로 매달 1억만 원씩 하은이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민준 씨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2억 원을 돌려줘야 하고 매달 1억만 원씩 양육비를 내야 한다고? 그럼 빌라는?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녀가 불을 질렀잖아. 서연은 말했습니다. 민준 대표님, 지영 씨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소방당국의 초기 감식 결과 화재는 노후 전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영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또한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것입니다. 그때는 대표님의 회사 계좌가 동결되고 자산도 압류될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전화를 끊자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폐허를 보며 다시 서연의 말을 떠올리자 갑자기 하늘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고 제가 그의 부속품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저와 하은이를 잃고 심지어 제 저축을 돌려줘야 하고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며 회사까지 압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회사까지 압류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이보며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렇게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예전에 제가 자신을 위해 전에 제가 자신을 위해 전에 제가 자신을 위해 전에 하고 부르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이 칼로 저미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가정을 파괴했고 자신의 행복을 파괴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제가 그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가 그리워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배신과 오만에 대한 비참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서연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말해줄 때 저는 하은이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수연이 사준 연을 들고 아주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오늘날의 결과를 맞이한 것은 모두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고 남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이혼 소송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할게. 스위스에서 잘 지내고 하은이 잘 돌봐. 무슨 일이 삶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말했습니다. 사연은 말했습니다. 사연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뛰어노는 하은이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의 무너짐은 그의 속죄의 시작일 뿐이고 저와 하은이는 이미 스위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다시는 그에게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위스에서 한 달여를 지내면서 저와 하은이는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수연이 하은이를 위해 찾아준 국제학교는 아주 좋았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친구들도 다정했습니다. 하은이는 학교 첫날 돌아와서 신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우리에게 설산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릴리라는 친구가 저에게 사탕을 나눠줬어요. 하은이 눈빛 속의 빛을 보며 저는 하은이가 이곳을 이미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한 스위스 합작 무역 회사에서 통번역 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주로 한국어와 독일어 문서 번역을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 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제가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대학 시절 배웠던 독일어 실력이 남아 있었고 업무 내용도 그리 복잡하지 않아 금세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하은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오후에 퇴근해서 하은이를 데리고 집에 와서는 함께 만들기 놀이를 하고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수연과 함께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가서 피크닉을 하거나 근처 작은 마을로 놀러 갔습니다. 이런 삶은 평온하고 충만했습니다. 싸움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오직 저와 하은이의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마침 제가 원했던 삶을 찾았습니다. 이혼 소송도 서연의 도움으로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민준 씨에게 저의 혼전 저축 2억 원을 반환하고 매달 1억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며 저와 하은이에게 함부로 연락하지 말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연은 민준 씨가 처음에는 항소하려 했지만 나중에 그의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이전의 스캔들이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자금난에 처하게 되면서 저와 싸울 여력이 없어져 결국 순순히 판결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반환한 2억 원 중 일부를 하은이 교육기금에 넣고 나머지는 생활 개선에 사용했습니다. 하은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 수업을 신청해주고 마당에는 하은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심었습니다. 저는 이 돈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있고 저와 하은이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민준 씨가 하은이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이렇게 평온하게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석 달 후 어느 날 저는 모르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속에서는 놀랍게도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초췌해 보였습니다. 지영 씨, 내가 잘못했어.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유진 씨랑은 이미 관계를 끊었고 회사도 안정되었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당신과 하은이가 없어. 민준 씨,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요. 저와 하은이는 지금 잘 지내고 있으니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마세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한국 남자가 우리 집 아래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분명 민준 씨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연에게 글을 들여보내지 말라고 부탁하고 급히 휴가를 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층에 도착해서 저는 민준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많이 말랐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으며 몸에 맞지 않는 양복 차림으로 매우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는 급히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의 손을 피했습니다. 지영 씨, 그의 목소리에는 울먹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인형과 통장 카드를 꺼내 제 앞에 냈는지 몰라. 드디어 찾았어. 내가 2억 원을 타자다녔는지 몰라. 드디어 찾았어. 내가 2억 원을 다 가져왔어. 저는 그 인형을 보았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건 하은이가 3살 때 가장 좋아했던 인형이었는데 나중에 민준 씨가 실수로 잃어버려서 하은이가 며칠 동안 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인형을 보니 그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은 이미 받았어요. 인형은 당신이 가지고 있어요. 저와 하은이는 당신의 선물이 필요 없고 당신이 우리 삶을 방해하는 것도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안 돌아갈 거야. 민준 씨는 제 팔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 내가 예전에 나쁜 놈이었던 거 알아. 당신을 배신하지 말았어야 했고 당신이 나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말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어. 나는 매일 당신과 하은이를 생각해. 나는 너희 없이는 못 살아.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당신과 하은이에게 정말 잘해줄게. 그의 말은 저에게 너무나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예전에 그가 제가 그를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때는 우리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제가 그를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하다니 세상에 그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나요? 저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너무 늦었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 주변을 맴돌던 예전의 지영이 아니에요. 하은이도 이미 이곳 생활에 적응했어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때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를 보자 하은이는 제 뒤로 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하은이의 말을 듣자 민준 씨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하은이를 보며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보며 누며 눈물을 하나 올리고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봤죠? 하은이는 이미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요. 당신이 계속 여기에 있으면 그저 하은이를 겁줄 뿐이에요. 그는 제가 더 이상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에 든 통장 카드와 인형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뒤돌아보며 떠났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자신이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민준 씨는 다시는 오지 않았고 저와 하은이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6개월 후 하은이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은 우리의 스위스 집이었습니다. 설산도 있고 초원도 있고 초원도 있고 저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하은이가 무대 위에 서서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에 저와 하은이는 마당에서 밤하늘 마당에서 밤에 저와 하은이는 마당에서 밤하늘아. 하은이가 제 품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우리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 씨를 떠나고 배신으로 가득 찬 그 빌라를 불태우고 하은이를 데리고 스위스로 온 것. 비록 과정은 매우 힘들었지만 결과는 좋았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삶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은이를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앞으로의 날들에도 저는 계속 열심히 일하고 하은이를 잘 돌보아 하은이를 잘 돌보아 하은이를 잘 돌보아 하은이를 그리고 그 불쾌했던 과거는 불타버린 빌라처럼 영원히 제 뒤에 남겨질 것이고 다시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하은이의 미래는 스위스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밝을 것입니다.